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학생 여러분, 발달 심리학 2장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은 발달의 생물학적 기초 및 신체 운동 발달입니다. 2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태내에서부터 출산, 그리고 신생아, 영아기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성장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보통 인간이 태어날 때 출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 트라우마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트라우마가 성인이 돼서도 무의식 중에 어떤 불안적인 요소를 형성을 한다든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생하고 나서의 어떤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서 발달 과정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또는 이런 환경에 의해서 신체적인 발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이 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은 유전적인 기초, 태내 발달, 신생아, 영아기, 영아기 이후에 운동 발달, 이 과정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은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부터는 우리가 인간이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보통 23쌍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염색체가 그 부모로부터 어떠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게 유전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구성함에 부모님하고의 어떠한 유전자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 또는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를 우리가 유전자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원리에 있어서 만일에 부모님 머리가 곱슬머리다. 또는 부모님 머리가 곱슬머리지 않고 생머리다. 이러한 그 유전자를 받았을 때 내가 똑같이 받은 거에 따라서 똑같이 나타났다든지 할 때 엄마, 아버지로부터의 같은 유전자를 받은 것을 동형접합이라고 합니다. 자, 엄마, 아버지하고 유전자가 다르게 받았지만 이러한 다르게 받은 유전자 중에서 우성 유전자가 지배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형 접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23쌍의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링크해 올린 그런 동영상에서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갈 거고요. 우리가 염색체에서 마지막 23번째 쌍을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이미 인제 학생들께서도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배우셨겠지만 보통 XX, XY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X 염색체, Y 염색체 이러한 그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반반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XX는 여성으로 태어나고 XY는 남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Y 염색체, 특히 남성을 결정하게 되는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X 염색체를 가진 정자보다는 활동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남성이 태어날 확률이 130대 100으로 더 남자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염색체 이상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다운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700명에서 800명 중 1명 정도가 염색체상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21번째 상염색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다운 증후군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73페이지 보시면은 염색체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떠한 증후군이 나타날 것인가를 염색체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변이 종류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요 4개 정도는 이제 교재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유전과 환경에 있어서
제가 맨 처음에 유전이냐 환경이냐, 유전 대 환경이냐라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따라서 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다릅니다. 볼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특히 인간의 지능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행동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샤드와 매그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쌍둥이를 연구를 했는데요.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그리고 부모 자녀 또는 양부모 자녀, 사촌들 간에 있어서의 지능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한 거를 보면 그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조사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능은 부모의 지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우수한 그런 성적을 올린다든지 우수한 그 두뇌의 어떠한 그 결과물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보면 특히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의 영향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 아직 그 이성 친구 또는 남자 친구 배우자가 뭐 "아직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래도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좀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쪼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학자들 같은 경우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유전과 환경 중에서 반응 범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75 페이지 보시면 고데스만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의미냐 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 유전자가 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반응 범위라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인이 특히 부모로부터의 많은 유전자를 받지만 그러한 유전자 중에서 어떤 환경에 잘 부합해서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반응 범위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제가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자, 우리 엄마도 노래를 잘하고 아빠도 노래를 잘해요.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다른 사람들보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만일에 이런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친다든지 악기를 가르친다든지 노래를 가르치게 한다든지라고 할 때 이러한 유전자를 덜 받은 경우보다는 이러한 유전자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재능이 더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성향에 따라서 내가 그 환경에 노출하게 되면 그런 환경이 좋아지게 되고 그러한 일에 몰두하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부터 운동을 잘하는 운동신경을 많이 받았어요. 나는 운동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자,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책을 읽으라고 집안을 이렇게 독서실처럼 도서관처럼 꾸며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운동이나 예술적인 그러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는데 부모님이 공부하기를 원했을 때 공부를 강요하게 되면 '나는 이런 것이 안 맞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누가 어떠한 재능을 발휘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문학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춤을 잘 추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어떠한 유전자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때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재능이 잘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범위를 우리가 반응 범위라고 하겠는데요. 어 내가 그런 일이 좋고
내가 관심 있는 그런 영역에 일을 하게 됐을 때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는 '내가 그러한 영역의 유전자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반응 범위 같은 경우에 여기 표를 보시면, 자, 비자극보다는 풍요로운 자극에서 반응 범위, 그러니까 지능이 더 활발하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도 봤듯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험에 대한 그런 반응, 여러 가지 환경의 노출에 많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자극을 준다든지 다양한 환경을 노출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그 아이들이 지능이 질적으로 확대되고 발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운하화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운하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떠한 길을 만드는 건데요. 이미 운하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영역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운하화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특정한 시기에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를 하고 그다음 단계를 뭐를 하고 이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기어 다니고 때가 되면 걸어 다니고 때가 되면 뛰어 다니고, 이러한 이제 발달 단계들이 연속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연속적인 거 이면에는 이미 그러한 스케줄이 운하화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신체 발달이나 어떠한 지능 발달은 이미 운하화가 돼 있어서 스케줄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성격은 덜 운하화돼 있다라고 얘기되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성장하면서 활발해졌어요. 제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격이 덜 운화화돼 있다가 성장하면서 점차적으로 운화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입니다. 자, 77 페이지부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내 발달로부터 이제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에 그 인간이 어떠한 발달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7 페이지 태내 발달부터 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수정해서 태어나기까지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출산하기까지는 대체적으로 38주의 기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접합기, 배아기, 태아기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접합기라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임신 후 첫 2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궁벽에 착상하기까지의 기간입니다.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로 배아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배아기는 2주에서 8주의 기간에 걸쳐서 수정란이 인제 그 중배엽, 내배엽, 그리고 외배업으로 이게 분화되는 시기입니다. 거의 2달 정도의 기간이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미 이 수정란이 이렇게 분화가 되면서 그 인간의 어떠한 그 형태가 다 분류돼서 그 구성이 됩니다. 이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보통 6주까지에는 심장, 소화기관, 팔다리, 내부 생식기, 눈, 귀, 발이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배아기 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태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임신 8주에서 출생까지의 기간인데요. 그 8주까지의, 그러니까 2달까지의 어떤 인간의 형태가
구성이 되면서 12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인간의 형체를 담기 시작합니다. 이 12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석 달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석 달 정도 되면 인간의 형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인제 심장 박동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팔, 다리 움직임이 나타나고, 16 주에서 20 주가 되면은 엄마가 그 아이의 움직임, 우리가 태동이라고 하는데 아이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12 주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태아를 낙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제 이러한 내용도 나중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슈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학생들하고 저하고 강의실에서 만날 때 같이 토론의 한 형태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기는 이후 36 주까지 계속 지속이 돼서 28 주, 7 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때부터 생존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태어나는, 우리가 좀 조숙아라고 그러는데요. 빨리 태어나게 되는 아기는 이제 모체 밖에 나와서 생존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8 주부터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6 주가 되면은 이제 아이의 출생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 출산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태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 기간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엄마뿐만이 아니라 태아도 굉장히 태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만일에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든지, 엄마가 입덧을 너무 심해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때에 어떠한 태아에 대한 조산 또는 기형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보통 기형아 검사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초산인 경우, 그러니까 어 아이를 갖게 되면은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보통 3 개월까지 임신 여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임신을 한 줄 모르고 요 시기에 충분한 영향이 안 된다든지, 좀 말씀드리겠지만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약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 개월까지 임신을 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체적 변화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배가 더부룩하기도 하고,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몸이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내가 감기가 걸렸나?' 그런 생각에서 감기약을 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두통이 생겨서 두통약을 먹기도 하는데, 이러한 약들이 임신 초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한 임신을 했을 때는 이제 입덧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서 입덧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라고 하긴 그렇지만 입덧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탈리도마라고 하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아에게 기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 사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대체적으로 연령도 태아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25 살에서 35살 정도까지의 특별한 문제가 미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 연령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35 세가 넘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이 경우를 의학적으로 노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산인 경우에는 이제 태아의 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미 임신 중독증이나 이제 태반의 위치가 이제 바뀌는 경우, 난산, 아기 낳기가 힘든 경우, 이제 아까 염색체 이상인 경우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나이가 많게 출산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린 10 대들이 임신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태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쪼끔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은 인제 최근 들어서 청소년기에 있어서 청소년과의 어떠한 성 문제, 청소년들의 어떠한 가출 문제, 청소년들의 이런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미혼모가 가진 여러 가지의 그 지역 사회라든지 아니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인제 청소년 상담 교육학과 이런 데서도 다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발달 과정에 어떠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태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음주와 흡연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께서도 이미 음주와 흡연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질병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풍진 또는 에이즈, 당뇨병 같은 것들이 태아 발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보통 이제 결혼하기 전에 내가 배우자와의 어떠한 건강검진 표를 교환을 한다든지 예방접종을 잘 했는가 예방접종 표를 교환을 한다든지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환경 오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많이 인제 사 먹는 패스트푸드나 우리가 즐겨 시켜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치킨을 시킨다든지 피자를 시킨다든지 커피를 테이크아웃 할 때 그 코팅되어 있는 그런 재질에서 뜨거운 것들이 같이 닿았을 때는 그런 것들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께서는 특히 이제 환경 오염이나 환경 호르몬에 때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엄마의 그 정서나 엄마의 기분이나 엄마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고 엄마가 건강하고 엄마가 부정적인 경험이 적어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엄마가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든지 할 때는 아이가 일찍 태어나거나 또는 아이가 그 살아남지 못하는 또는 저체중아의 어떠한 아이로 출산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시해야 되지만 이런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주는 악영향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출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보통 38주가 지나면 출산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출산 과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언제 아이를 출산하게 될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어 임신을 인제 하게 됐을 때 내가 임신한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마지막 월경이 언제 시작이 됐냐, 이제 그거를 해서 마지막 시작된 달에다가
9개월을 더하거나 뭐 또는 3개월을 빼거나 그렇게 해서 분만 예정일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산 단계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방법은 자연분만 뭐 이거 외에 다양한 분만이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이제 자연분만을 해서 아이가 태아를 잘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분만하는 방법을 제일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 그 아이가 이미 이제 미숙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료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출산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91페이지부터 신생아의 이제 여러 가지의 상황적 변화, 신생아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라고 하는 거는 출생 후에 첫 4주 동안의 아기인데요. 이때를 우리가 신생아인데, 이 신생아 때 이제 여러 가지의 아이에 대한 그 아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 가장 큰 아이의 특징은 울음입니다. 이 아이는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원초적인 소통은 울음밖에 없습니다. 이때 아이의 울음을 잘 파악을 해서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신생아기에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되는 것이 초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산 후에 1일에서 2일 사이에 나오는 이제 초유인데요. 모든 우리가 임산부들에게 초유는 반드시 먹일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생아기를 이제 조금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기 같은 경우에 뭐 배변, 시각, 청각 같은 경우에 신생아의 감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배변 활동은 이제 아이가 아직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지만, 이미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시각, 미이나 청각이 점차적으로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출생 후 1년 정도 되면 성인과 비슷한 시력을 갖게 되지만, 이거는 아이를 이제 뭐 아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청각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출생 후에 2달 전부터 어느 정도 그 소리 탐지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이가 이거를 반응을 해야만 알 수 있어서 아이가 청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것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요. 요 테스트 전에 있어서 신생아의 감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각과 시각뿐만이 아니라 미각, 촉각을 어 발달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 미각이나 인제 촉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아들이 보이고 있는 거는 반사 행동을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반사 행동이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그런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그 입 주변에 손을 갖다 대면 이쪽으로 얼굴을 돌리게는 되는 근원 반사와, 손가락을 입에 넣게 되면 무조건 빠는 빨기 반사, 이제 빨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신생아가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 모로 반사라고 해서 팔다리를 쫙 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잘 보여야만 '아, 신생아가 지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가락을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발가락을 쫙 피게 되는 바빈스키 반사도 있습니다. 또는 신생아를 가 손에 뭐를 잡게 되면 꽉 움켜쥐는 파악 반사도 보여집니다. 또한 신생아를 들어 일으키게 되면 마치 이렇게 걸음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
아기 반사뿐만이 아니라 물속에 넣으면은 수영 동작을 해 보이는 수영 반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생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수영 반사입니다.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는 인제 엄마의 어떠한 그 뱃속에서의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을 좋아하는 거라서 이 수영 반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기들이 목욕을 시키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긴장성 목 반사라고 해서 아기의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놓으면 다른 쪽에 팔을 구부리게 되는 펜싱 반사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가 여러 가지 반사나 감각, 반응의 반응성 정도를 측정을 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프가 척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부색, 심장 박동, 뭐 반사의 민감성, 뭐 호흡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를 아프가 척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브라질턴 행동 평가라고 해서 태어나서 36 시간 안에 인제 이틀 정도 안에 신생아의 어떠한 반응하는 정도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이런 신생아의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측정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태내기 발달부터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인간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고 이러한 발달에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영아기의 신체 운동 발달을 빠른 속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그 발달 심리학 이제 1 장, 2 장을 수강을 해 주셨습니다. 수강해 주신 학생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